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구현 모델을 보면은 우선 퍼블릭 클라우드, 이거는 말 그대로 퍼블릭입니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어서 경제적이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도가 큰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업체 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자체 구축해서 사용합니다.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보안에 강점이 있다. 말 그대로 프라이빗, 자기들만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얘기합니다. 커뮤니티 클라우드는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조직들을 한 곳으로 묶고 이들을 위해 구성하는 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 증권거래소는 최근 증권과 관련한 금융 서비스 조직들을 위한 하나의 클라우드를 구성했다. 이런 걸 이제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비즈니스 보안이 필요한 영역은 프라이빗을, 그 외 영역은 퍼블릭을 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터넷으로 엮이죠.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아이패드, PC, 모바일 PC, PDA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이제 컴퓨팅 단말이 되는 거고, 이러한 단말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됐다는 거고요. 여기 SaaS, PaaS, IaaS가 다 제공이 되는 이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들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딩 컴퓨팅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련 서비스가 협업 형태로 구동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단말,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단말기들, 뭐 단말기는 뭐 다양하죠. 스마트폰, PC 막 보셨던 그런 단말기, 네트워크, 이걸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회사가 있을 테고, 보안은 항상 따라다닌다 그랬죠. 시큐리티, 보안에 대한.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들 브로커가 있습니다. 브로커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 최종 사용자들이 이제 거의 4조 원, 3조 7,238억 원까지 갔으니까, 물론 이게 다 앞에서 한 얘기지만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앞으로 더 커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마 좋은 투자처 아닌가, 방향. 근데 이제 얘기했죠.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업체들 중에서 살아남는 거는 한두 개고, 이 살아남는 거를 또 잘 또 찾아야 되겠죠.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2018년에 1824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3312억 달러. 우리나라만 해도 2018년에 약 2조잖아요. 1조 9,400억. 이게 이제 2023년에는 3조 7,200억 정도의 시장이 될 거다. 특히 IaaS 시장이 커질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 컨버전스로 발전을 할 거다. 이제 이 컨버전스의 확대가 스마트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앱 이런 것들이 스마트 홈 해서 이제 가정으로, 이게 이제 인더스트리, 팩토리, 이 정도 되면 이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정도 될 거다. 이제 모바일 엣징 컴퓨팅으로 진화한다. 이게 끝으로 단말 끝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발전되는 것이 개념이 뭐냐면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서비스가 합해져서 모바일 클라우드가 될 거다. 점점 이제 스마트폰이 이 클라우드 컴퓨터의 키워드로 갈 거다. 자, 단말, 애플리케이션 제공자,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이런 걸로 구성이 될 거고, 모바일 엣지 컴퓨팅은 네트워크의 끝단 사용자나 디바이스를 직접 잡고 있는 구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뜻하고요. 이게 활용이 어디로 가냐면 AR 게임에서의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다음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더 강세로 갈 거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자율주행 이게 항상 나오잖아요. 이게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모바일 이제 5G까지 갔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신사들을 통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로 갈 거다. 이 중앙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아 해킹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이런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구축하면 다양한 분야의 최적화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보건의료 이게 이제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보건의료가 우리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죠. 의사협회에서 아주 반대가 극렬하기 때문에 이제 못 가고 있고, 금융업,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공공안정 등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갈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의 입장으로 이제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면 이 경제학자인 이 하우스만이라는 사람과 MIT의 이달고라고 한 사람은 인류의 진보를 이끄는 신기술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집단적 능력이라고 주장하다. 불행히도 이런 능력은 국가들 사이에 균등하지 않게 배분되어 있다. 이게 이제 IT 강국으로 있냐 뭐냐, 이게 이 기술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제 생각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을 보면 일본이 한때는 세계 경제 2위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하여튼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한국도 나름 이제 IT 강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점점 이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결국 이제 미국하고의 이제 이런 관계에서 서로 기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말장난하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미국에 가보면 이 중국 제품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중국 제품 없으면 거의 미국 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있고,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에다가 물건 안 팔면은 자기네들도 살기 힘들거든. 그런데도 맨날 그 뉴스 보면 서로 그냥 말로는 응? 싸우고 막 서로 견제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안 그래. 순전히 쇼 같아, 쇼. 누구를 위한 쇼야? 생산적 지식의 사회적 축적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는 생산적 지식이 축적되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지식이 축적된 곳에서는 놀랄 만한 수준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렇지 못한 곳의 삶의 질은 몇 세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게 아직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응? 확실히 이제 중국의 어떤 깊은 산속이라든지 산골 마을, 그리고 몽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에 엄청난 소득 격차는 축적된 생산적 지식의 광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우리도 결국은 이 기술, 우린 이유불문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결론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공적인 국가 경제는 기술과 아울러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지식과 능력, 소수가 보유한 지식을
다수에게 확산하는 시장과 제도가 결합되면서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 모든 국가가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야만 한 것도 아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최첨단 기술력을 모든 국가가 보유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보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욕심 아닌가? 당연히 이걸 놓치는 순간 바로 후진국 되는데. 하지만 글로벌 지식 경제 시대에 국가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가는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고요. 몇몇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적절한 제도적 개혁이 결합되면 개발도상국들이 전통적인 산업화 방식보다 더 빠르게 발전해 이전의 기술 발전 공식을 껑충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광범위한 핸드폰 보급과 낮은 비용으로 이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이 덕분에 개발도상국들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막대한 지상 통신성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졌다. 갑자기 도약을 했다? 글쎄요. 그 다음에 비슷한 긍정적 예로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과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드론을 사용한다. 이제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주 격오지라고 그러나요? 그런데도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조작된 씨앗과 비료를 이용해 농업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었고, 이건 뭐 근데 이게 과연 그 한동안 왜 그 유전자 조작 옥수수 많은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뭐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 없나 봐요. 유전자 조작하니까 뭐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 기술을 기반으로 저비용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하에서 비약적인 발전은 여전히 희망사항으로 남았다. 자, 어디까지 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거냐. 참 무섭죠. 인간의 그 능력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 누가 그러던데, 만약에 우리가 이 100년 전 사람을 만난다면, 100년 전에 우리 인류, 100년 전? 한 200년 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미개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데 있어서 인류학자들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 200년 전이던 사람이 바로 오늘날 태어난다면, 데려다 놔도 바로 적응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언어도 그래. 말. 1920년대에 육성 녹음된 그 파일을 들어봤더니, 우리나라 그 말모이, 하셨던 그분 말씀 드려보니까 딱 10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 녹음해 놓은 거 이렇게 들어봐도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게 많은 언어적인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 이 말이에요. 언어도 그럴 거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 500년 전으로 갔을 때 과연 그 조선시대 때의 그 말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하여튼 본 거는 100년 전까지에는 언어적인 그렇게 큰 그 차이는 없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제주도 사람들 그 방언 들어보면 뭐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뭐그 정도일 줄 알 때 아니야. 아니고 거의 뭐 한 90%는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을 가속화하고 확대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 이게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없애는 것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고속 디지털 네트워크와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전제 조건이라면, 그렇잖아요. 지금 고속 디지털 네트워크와 기술, 지리적 또는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 이거는 뭐 권력이 집중되는 세계적인 권력은 정말 오랜 몇십 년 동안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배경에는 결국 이런 돈을 가진 자본을 가진 쪽에서 좌지우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소득과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언어 장벽이 있거나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말 것이다. 모바일 혁명과 관련된 두 번째 우려는 이 새로운 인프라는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도 무슨 얘기야, 그죠? 지금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우리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지 않는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자,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혁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기술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다 이 말이야. 자, 모바일 혁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인적 기술을 유치하고 활용하는 데 크게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만 양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도움이 안 되더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모바일 혁명이 산업 발전과 경제적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정책이 수반돼야 된다. 그럼 이 4차 산업혁명 정책은 혁신, 기업가 정신, 인프라 및 산업화 정책의 진화를 유발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저비용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그 후 투자와 기술 발전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산업화 발전 방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좀 나는 크게 그렇게 뭐 좀 이상하게 느꼈는데 이 IT 업종에 뭐라 그래요? 샐러리 이쪽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분 나빠한다. 왜? 나는 못 받으니까.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IT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장 예를 든 게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보면은 여기 에어비앤비는 호텔 하나도 없어. 에어비앤비는. 근데 메리엇이 전 세계적으로 호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데 지금 어, 뭡니까? 그 기업 가치로 보면 뭐 거의 비등하다는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더 크지 작진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응? 뭐 우리도 배달 서비스 맞잖아요.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뭐 여러 앱이 있는데 음식점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데 쿠팡도 그렇고 지금 뭐 엄청난 대접을 받는 거 아니냐. 지능형 로봇들로 운영되는 고정밀 공장이나 광범위한 3D 프린팅 확산으로 생산 기지가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리쇼링에서 볼 수 있듯이 보다 극단적인 시나리오인 노동 대체적 자동화는 저비용 미숙련 노동자들의 역할을 축소할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뭐야? 인간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이제는 인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산업화의 수준이 낮은 농업 국가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획득하고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자체 개발까지 가능한 지식기반 경제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양극화가 돼가는 거죠. 잘 사는 데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데는 더 못 살고, 여기 있는 거 일로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길을 쓰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아메리카, 남미 사람들이 그냥 멕시코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미국 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냥 막 가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부분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대체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삿짐을 날로도 이삿짐 난로잖아요. 그럼 이것도 미국에서 운영하는 쉽게 해서 백인들이 고용된 회사에서 하는 거하고
이쪽에 남미 사람들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아름아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비용을 보면 거의 3분의 1 가격이 3분의 1 가격. 응?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한다니까. 3분의 1 가격만 받아도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들도 좋아요. 일도 잘해. 응? 그런 거야. 기술의 중대성이 날로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국가 차원의 연구 개발 투자가 절실하다. 이건 이제 국가가 해야 되는데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신기술이 이런 역량 개발을 가속화한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들이 높은 수준의 연구와 교육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야 하며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 이제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자, 201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억 6,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2014년에 2억 6천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들은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의 필요성이 가장 큰 나라들. 또 인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애들이 이제 학교를 못 다녀. 그러니까 다시 또 단순 노동을 해야 되고 지리적 격차 외에 교육 기회 부족은 성별에서도 두드러진다. 가장 개발이 안 된 지역의 젊은 여성은 젊은 남성들보다 학교에 다니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았다. 뭐, 우리 옛날에도 그랬어. 여러분들 뭐 혹시 알아? 60년대, 70년대 보면은 한 집에서 다 학교를 못 보내니까 한 명만 보내야 되니까 뭐 큰아들은 한 명만 보내. 주로 아들이 갔죠. 큰아들 갔죠. 이건 또 원죄적 얘기야, 그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불리한 출발점은 그들의 기회를 박탈해서 산업화 노력을 억제하는 것 같다. 이게 참 교육이 악순환이죠. 교육이 안 되니 배우지를 못했으니 자꾸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첫 단계일 뿐이다. 세계가 더욱 다양해지고 경제가 복잡해지면서 충분한 연구 자금이 있는 안정적이고 공인된 국가기관이 더 필요해졌다. 이제 제대로 된 학교가 필요하고 오늘날 세계 학술지의 절반 이상이 미국과 영국에서 출판된다. 세계 학술지의 50%가 미국과 영국에서 간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교 대부분이 이 두 국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것도 아니다. 그렇죠? 물론 출판되는 지역의 저자들의 출신과 의도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새로운 지식의 대부분이 서양에서 생겨나고 출판되는 것은 이러한 지식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1차 산업혁명 이후로 생겨난 거 아니에요?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영국에서 생겼으면서 여기를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게 가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도 뭐 이슬람 국가들 문명이 더 뛰어났다 뭐 이런 평가도 있단 말이야. 결국 1차 산업혁명 이후로 서양이 앞서고 있다. 뭐 그렇게 내는 학자들도 있고 따라서 서양 국가들이 다른 지역과 협력해 로컬 지식을 파악하고 서로 연계해야 할 책임이 크다. 더욱이 글로벌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북미 지역과 서유럽이 지배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점차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지역의 비중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교육과 연구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의 격차가 막대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연구도 하고 연구도 하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 또 돈 가지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고.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열리는 이 시기에도 지식 생산과 기술 개발에 심각한 불리함을 안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여긴 아프리카 뭐 0.8%라고 그러고 동아시아 및 태평양이 38.6%, 북미 및 서유럽이 47.5%, 라틴 아메리카가 3.6%야.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개발도상국에서 교육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개발도상국에다가 누군가가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